2024 하반기 몽양평화대학은 뉴라이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뿌리에서 성장해왔는지, 일본 극우 및 미국 네오콘들과 어떻게 합작해왔고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지 그 정체를 밝히는 입체 분석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이들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방안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이두엽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 몽양평화대학 특강은 저희 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와 흥사단의 동아시아 평화위원회가 함께 연대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올 하반기에 몽양평화대회 주제는 뉴라이트 그들은 누구인가였습니다. 9월에는 정태현 전 고대 인문대학장의 식민지 군대란의 조작과 허구에 대해서 아주 경제학자로서 통렬히 비판하셨고, 두 번째 지난 10월 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일본 극우와 한국의 뉴라이트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는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심리연구소 함께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과 심리적 특징 특강을 해주실 텐데, 김태용 소장님은 제가 거의 매일 유튜브에서 빼놓지 않고 인사를 드립니다. 당대 가장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특강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뉴라이트 쪽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하도 시국이다 보니까 뉴라이트들이 설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뉴라이트에 대한 것도 좀 다뤄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온 나라가 뉴라이트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뉴라이트가 이렇게 득세한 적은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뉴라이트라는 집단, 이 집단은 제일 큰 문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역사 왜곡 아니겠습니까? 뉴라이트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일단 일본 제국주의 범죄, 만행 이런 걸 부인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둥, 없었다는 둥, 일본 놈들이 하는 얘기를 뉴라이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 뉴라이트의 주요한 특징이죠. 하는 짓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본 덕분에 근대화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사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한국을 비하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게 있는 거죠. 일본 덕분에 그랬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소위 우파, 뉴라이트를 포함한 우파들은 이병철 전 회장, 삼성그룹 전 회장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돈 많아서. 근데 어쨌든 좌파는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 전 회장이니까. 이병철 회장이 쓴 자서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구하기가 좀 힘든데요. 저도 도서관에서 어렵게 구해서 이전에 봤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저지른 죄, 우리 민족에 남긴 가장 큰 후과는 뭐냐? 민족인자를 말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인자를.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고 뭐 이제 할 일이 엄청 많았는데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인재가 일본 놈들이 다 죽여서 끌끌한 사람들을, 그리고 교육을 못 받게 해서 기술자도 없었고 자라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경제가 더뎌지고 힘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로 치환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기억이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이병철 같은 사람도, 재벌 회장도 이 정도는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뉴라이트 집단은 이병철 회장 그걸 알게 되면 아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식민지 근대화로는. 뭐 앞에서 다뤘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라이트가 뭐 일본의 식민지 만행을 부정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몰라서 그럴 거라고. 물론 정말 몰라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윤석열 같은 사람? 윤석열은 주기적으로 알코올을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뇌가 세탁되지 않습니까? 하얗게. 그래가지고 머리가 비어있어가지고 뉴라이트 하는 얘기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이걸 믿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극소수. 그러나 거의 저는 대부분은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뉴라이트는 분명하게 목적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나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습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목적의식적으로 합니까? 둘 다인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죠.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든 뭐 이익을 취하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집단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범죄 집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죠. 거짓말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목적식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면 생각을 바꾸고 의견을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범죄를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라이트 쪽하고 논쟁하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도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냐? 이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도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언제일까? 시대나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극소수 사람들이 해당될 텐데요. 정신건강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허위를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전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아요. 이건 정신병이니까. 이런 사람도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 부류지만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뉴라이트라는 집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학자들마다 정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학자, 사회학자 뭐 등등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입장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4가지 정도로 특징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뉴라이트 집단은 광신적 사대주의 집단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거의 맹목적으로 신봉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극단적 개인이기주의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하자가 있다. 정신건강이 낮다. 이게 안 되면 사실 뉴라이트가 지탱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신적 사대주의는 오늘날 한국 뉴라이트는 거의 맹목적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을 숭배하는 것이 뭐 논리나 합리 이런 데 기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숭배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래서 집회 같은 거 하면 태극기도 두고 나오지만 성조기 두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기도 두고 나오죠. 최근에는 차에다 일장기 붙이고 다니고 이스라엘기도 두고 나오죠. 이거 거의 이게 광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광신적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관.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기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물질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뉴라이트들은 돈 좋아하고 황금 좋아하고 디올백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속물이에요, 속물. 그런 점에서 또 과거의 우파들하고 좀 다르고 경제 만능주의적 사고를 합니다.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인데 그거는 극우 보수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요즘의 뉴라이트들은 다 사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혼자 하면 위력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그래서 모여서 떼거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한 어떤 사회 집단, 예를 들면 보수층 이런 걸 위해서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전통적인 보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 매우 낮습니다. 이 사람들. 이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만 돼도 뉴라이트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양심, 배타성 문제인데요. 그럼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다시 좀 짚어보면 사대주의는 원래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 마음속에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대주의를 도입한 나라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 중에서 어느 국가가 사대주의를 처음에 신라죠. 뭐. 다 아시잖아요. 신라. 신라가 당나라에게 알랑거려가지고 고구려를 쳤죠. 이때부터 사대주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통일을 하면서 나중에 통일을 하면서 사대주의를 씻어냈어요. 일단 씻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는 사대주의적이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한국 사회에 사대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사실 사대주의란 말을 만든 게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가 뭐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감히 뭐 이러면서 스스로 위화도 회군을 했었죠. 그때부터 사대주의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초들, 백성들은 사대주의가 심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저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우리 민족 심리를 분석한 책도 썼는데요. 우리 백성들은 사대주의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 안 좋고 수틀리면 욕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 미국 사람은 뭐라고 그렇게 해요? 양키, 코쟁이, 그 다음에 미국 놈,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마음에 안 들면, 로스게, 이러면서 욕하죠. 일본은요. 외놈, 쪽발이, 개다짝 등등 엄청 많습니다. 일본에 대한 욕은. 그럼 중국은요. 짱깨, 떼놈,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한국 사람은 그래요. 정말 술 먹으면서, 야, 떼놈 그 새끼들 말이면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느냐? 외국인들이 볼 때 그 내 나라, 한국인이 씹는 내 나라가 다 강대국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아주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좀 큰 나라, 강대국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과 외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좀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거나 적어도 우리처럼 씹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수트를 다 씹어버려요. 자,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힘에는 굴복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강하다 할 때 그 기준은 한국인들의 기준에서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KBS에서도 방영했던 고려 거란 전쟁이 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란의 황제가 고려의 장수를 잡아가지고 회유합니다.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굴복을 안 해요. 아무리 괴롭혀도 죽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 황제가 내뱉은 말이 있어요. 너희 고려인들은 왜 굴복을 안 하냐? 힘 앞에. 자기들은 당연히 힘이 딸리면 항상 굴복해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고려 장수가 뭐라 그러느냐? 어린애까지 죽이는 너희 같은 야만인들한테 우리가 어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죽겠다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힘 앞에는 굴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만인들한테는 굴복을 안 해요. 다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도덕과 문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워요? 누가 주먹 세냐? 누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냐? 그러니까 너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따지잖아 맨날. 한국 사람들 싸움하는 거 보세요. 일본 놈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부터 칼 빼서 그냥 바로 찔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도덕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명분을 따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은 좀 과거와는 다른 민족과 좀 다르다는 거고, 김구 선생도 나라가 독립되면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문화를 얘기하셨죠.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것은 힘이 아닙니다. 물론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우리 민족이 숭상했던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은 원래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보면. 근데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느냐? 지배층입니다. 지배층도 모두 다 사대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반민족적 정치, 반민족적 정치를 했던 지배층이 반드시 사대주의에 빠졌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성군으로 일컬어졌던 세종이나 정조는 사대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역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혀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놈들이 사대주의를 했어요? 보면 선조 같은 놈들. 그 요새 뭐 하나 넷플릭스에 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선조 나온 거죠. 선조. 근데 선조는 자기 민족을 믿지 않고 명나라에게 의존하고 그랬어요. 이런 놈들의 특징은 뭐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걱정하겠죠? 즉 정권 안전을 백성으로부터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럼 누구한테 의탁해서 정권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층, 이 사대주의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럼 윤석열이는 어때요? 지금 딱 보면 반민족적, 반국민적, 반인간적 정권이잖아요. 그럼 국민들로부터는 정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죠? 그럼 누구로부터 보장받아야 합니까? 미국과 일본인 거죠. 사대주의가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뉴라이트는 사대주의 중에서도 합리적 사대주의가 아니라 광신적 사대주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합리적이라고 하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합리적 사대주의는 뭐냐면요, 개인의 이익 혹은 뭐 기득권층의 이익에 기초해서 사대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권 때문에 한 거예요. 옛날에 이완용이가 원래 숭배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죠. 친러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꺾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바로 친일파로 바뀌죠. 또 친일파들 일본 강점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영국, 미국 좋아했습니까? 귀축영미라고 떠들던 놈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친일파로 바뀌어요. 그렇게 싫어하더니. 얘들은 변신의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서 주인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 사대주의예요. 자, 이런 사대주의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사대주의 또는 뉴라이트의 사대주의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좀 덜 섬기려고 할 거니까, 분위기 봐서. 차라리 그런 점에서 박근혜가 나왔던 거예요, 윤석열보다. 예, 박근혜는 어디 갔었어요? 천안문 광장에 가서 시진핑 옆에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왜 옆에서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미국은 약간 마탱이가 가고 있고 중국이 자꾸 부상하는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천안문 가시죠? 박근혜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막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한테 찍혀서 혼났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윤석열이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외교를 할 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인하고 있죠, 미국에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과거의 합리적 사대주의와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뉴라이트 집단의 사대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확연히 다르다. 오늘날의 사대주의는 그야말로 광신적 사대주의다. 그렇다면 누가 광신적 사대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심리적 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될 수는 없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신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 광신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너무너무 무력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광신 집단에 들어가서 아주 극렬한 광신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결함이 있지 않으면 광신적 사대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집단 심리적 결함이 다 있죠. 있는 정도 아니라 좀 심합니다.
윤석열 정신감정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제가 툭툭 이렇게 자꾸 윤석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강박관념이에요. 병이 생긴 거죠. 강박관념은 내가 제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말하는데 막 이게 들어와요. 침습해. 그래가지고 전혀 관련 없는데 윤석열이 튀어나오고 김건희가 튀어나오고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자, 그래서 심리적 결함이 기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 사대주의자들은 딱 분위기 봐서 지금 미국은 완전 내리막길인데 주인 갈아타야 될 시점에 왔는데 이런 거 갈아타요. 잽싸게.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권 때 중국에 접근했듯이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그럴 텐데 얘네들 그거 못해요. 완전히 광신도들은 교주가 감옥에 가도 어때요? 감옥에 가도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망해도.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좀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 사대주의 중에서 광신적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주인을 못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에 맹종하는 이 외교를 못 바꿀 것이다. 윤석열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윤석열은 주인을 미국이란 국가를 못 바꾸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람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졌잖아요. 선거에서.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미국을 사대하더라도 주인은 바꿔야 되지 않아요? 트럼프한테 사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하는 짓 보면 바이든의 올인해요 얘가. 미쳤나봐요. 그래서 윤석열 미래는 1월 20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 어쨌든 이건 광신적 사대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자, 뭐 광신적 사대주의도 뭐든 사대주의는 일종의 피약대 심리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뭐 믿지 않는, 불신하는 피약대 심리다.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학대를 많이 당하면 생깁니다. 예, 학대를 많이 당하면 생겨요. 예를 들면 심리학적으로 그 사례들을 보면 집에서 남편한테 폭력을 많이 당한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해요. 불신합니다. 나는 혼자서 못 살아. 우리 남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심리를 보여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의 폭력을 많이 당한 아이일수록 자기를 비난해요. 그게 피약대 심리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윤석열처럼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 사람, 또는 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강대성에 두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약대 심리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대주의에 더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신적 사대주의 관련해서 정신적 하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심적 결함. 그럼 그거를 초래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저는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는 진보운동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네, 뭐 엄청났습니다. 서구 사회도 사실은 70년대까지는 진보운동이 엄청 활발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서구 사회는 진보운동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뭐와 더불어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10년 늦게 90년대부터 진보운동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에는 바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그리고 미국 1급 패권 시대 개막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든 한국이든 그 당시 진보운동을 했던 세력들 대부분 사회주의 지향이었어요. 사회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뭐지 이게? 뭐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혼란을 겪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민중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너져도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누가 제일 충격을 받았냐? 운동권에 기어 들어와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80년대에는. 왜냐하면 80년대에는 운동이 워낙 활발해가지고요, 곧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에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야 내가 출세할 것 같아. 그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심을 가지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끝장났네. 인생 허비했네. 아, 취직이 날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앞으로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자, 엄청난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험을 하고 정체성이 파탄납니다. 그동안 뭐 혁명가니 뭐니 이렇게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이 정신적 파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에 이걸 초래했던 제국주의 두목, 미국의 백기투항하는 것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괜히 미국한테 깝쳐가지고 이렇게 센 나라인데 세계를 싹 지배하는 초강대국 인류 1급 패권 국가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깝쳤구나. 미국은 너무 위대해. 이렇게 또 팍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대해서 숭배하고 동일시하는 심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뉴라이트가 본질적으로 친미 세력이고 숙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이전에. 만약에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친일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미국 명령을 받아서 일본하고 싸웠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일본을 작은 형님으로 모시고 일본군하고 합작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해. 이러니까 그 짓을 한 거라는 거죠. 본질은 친미파입니다. 사실 이 90년대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에만 이러한 뉴라이트 집단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제3의 길이라 해서 진보 세력이 마탱이가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구의 진보 운동은 대중의 버림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마탱이가 간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신나치입니다. 신나치. 지금 신나치의 알성이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신나치의 아성입니다. 그러니까 신나치는 우크라이나에 다 직결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는데요. 그리고 뭐 북유럽에까지 지금 신나치가 나타났어요. 이 세력들이 부활하게 된 것은 바로 90년대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막 기지개를 켜면서 다시 우리의 시대가 왔어. 이렇게 솔직히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뉴라이트는요. 서구 사회에 등장한 신나치하고 비슷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괴를 같이 하는. 전 세계적으로 다 등장했다.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때 미국이 사회주의정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념이 신자유주의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미국에 완전히 백기투항을 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이념과 가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했겠죠. 동조하고. 그 뭐 이제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의 파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한국에서 우연히 발생한 변종 집단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그런 이제 변종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한국에서는 특이한 양상으로 좀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뉴라이트가 이제 미국에 막 아양 떨고 숭배하고 하는 사대주의자가 됐을 때 미국이 뭘 원하는지 제일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잘리는 사나이 있죠, 김태호. 김태호는 안 잘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보실장은 바뀌어도 김태호는 안 바뀌어요. 차장. 그 김태호가 사람들은 다 친일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래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뭘로 땄느냐? 일본이 원하는 주제를 써서 땄어요. 그거 조사해보시면 저도 조사해서 배웠는데 요즘 치매가 와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걸 땄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을 썼어요. 놈이 미국의 그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모여있는 학교 어느 학교죠? 시카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얘는 친미파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일본과 사이좋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일본에 굴복해서 일본하고 다시 결합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어라. 이거를 그때부터 배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친미파죠. 친미파. 미국 간첩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미국은 사실 60년대부터 한일 군사동맹을 추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소련이 주 대상이었죠. 소련을 막기 위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했는데
안 돼요. 잘. 왜 안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일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민족의식이 강해서 이거는 도저히 한국에서 독재자들이 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태효가 이명박을 추동해서 너무 친일을 하니까 이명박이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지율 떨어질까봐. 자, 근데 어쨌든 한국인들의 이 강한 반일의식, 반일감정, 민족의식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원했는데. 근데 지금 미국 입장은 옛날같이 아유 안 됐어? 할 수 없지. 그럼 좀 이따 다시 하지.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다급하지 않습니까? 패권이 세계적으로 막 추락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전쟁 지기 일보 직전이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지금 거의 고립됐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의 도전도 엄청나고 미국의 지위는 계속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동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절박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엄청 밀어붙이죠. 빨리 일본하고 해.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반일 의식이 엄청 강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뚫고 매국 노선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집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은 미친놈들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 하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친일파니 매국노니한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네,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걸 기꺼이 들어가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할 만한 미친놈들은 찾기 힘들어요. 뉴라이트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뉴라이트를 지원합니다. 열심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뉴라이트를 내세워서 뭘 하려고 한 거냐?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일단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교과서 같은 거를 왜곡한다든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매국 집단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죠. 세력을 키운 겁니다. 뉴라이트가. 그래서 뉴라이트가 미국이 절박해지고 패권이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사실은 한국에서 더 커졌어요. 절박해지니까 키운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앞에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약화시켜야 된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그건 미국 심리학자들이 주장을 보면 알겠죠. 자, 미국 심리학자들, 제가 뭐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깊은 얘기 못 하겠는데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 있습니다. 선스타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이에요. 제 책은 내면 거의 안 팔리거든요. 네. 이런 사람 나오면 잘 팔려요.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마존 1위 이래가지고 막 팔리 베스트셀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건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 읽어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은 북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정부에서 그렇게 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역정보를 좀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미국 사람들의 인지주의적 입장입니다. 이게 미국 전통 심리학, 주류 심리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충실한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 딱 보니까 이런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을 바꾸고 언론 플레이 바꾸고 뉴라이트를 내세워서 떠들어대면 정보를 딴 걸 주면 역정보를 주면 한국인들의 머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래서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이론적 근거가. 근데 저것의 기반은 뭐냐면 결국 국민 개돼지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미국의 심리학의 원조는 행동주의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텐데요. 행동주의의 모토는 뭐냐면 자극을 통해서 인간을 조종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을 유인하려고 싶으면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 흔들면 윤석열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행동주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의 주류가 이걸 막혀요. 인지주의로. 요건 뭐냐? 자극이 아니라 정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은 지적 존재니까. 그래서 정보를 통해 인간을 조종 지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극우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면 윤석열은 우리를 따라온다 이거죠. 자, 요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미국 심리학의 입장인데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조종 가능한, 지배 가능한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심리학자들이 자기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극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빼요. 나머지 일반 사람들, 국민들만 이렇다고 봐요. 그 왓슨이라는 행동주의의 원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을 나한테 보내라 꼬리표 붙여서 대통령 뭐 기자 내가 키워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극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독한 엘리트주의고 국민들을 천대하는, 백성들을 천대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입각해서 정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치열한 정보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하나가 이제 광신적 사대주의가 아니라 즉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약육강식의 원리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들 아시지만 제국주의나 인종주의가 약육강식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물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게 윤석열 정권 보면 알 수 있죠. 하나같이 재물을 밝히는 놈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저열하게. 그래서 속물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특이한 게.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을 그게 안 좋은 쪽이라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속물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근원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까지 상실한 환자들이다.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만능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기준.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일본이 철도 놔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놔주고. 그래서 누가 그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적절한 비유 같은데 도둑놈이 우리 집 털어가려고 들어오면서 사다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굴도 뚫었어요. 그러고선 털어갔어. 그리고 남은 게 사다리, 굴 이런 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대화 시켜줬다 우리 집을. 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완전히 미친 소리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뭘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물질과 돈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병철 회장은 뭘 중심으로 놓고 본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든 이병철 회장이든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보면 공통점이 한국인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훌륭하다. 내가 외국에 나와서 노동자 써봤는데 얘들 진짜 안 된다. 한국하고 너무 비교된다. 그래서 둘 다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둘 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어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 중심. 그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망쳐놓으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돈이 없나요? 돈은 많죠. 근데 머리가 엉망이 됐잖아요. 내 속이. 예, 그런 인간들을 어디다 써요 나중에.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제 만능주의 같은 것도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 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도 과거에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집단을 대변하려고 했을까요? 한국의 기득권층 대변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보수층. 그래서 보수 대부분에게 이익이 되는 계급 정치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너무 이루면 안 되니까 또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뭐 조금 풀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자기만을 위한 정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래서 소설 사일제 보수층, 그럼 보수층에서 내세우는 지도자는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 점에서 내세워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런 식의 공동체의식, 그게 작은 규모,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피아 집단, 범죄 집단, 이걸 대변하는 정치도 안 해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이기주의적 정치랍니다. 이거는 뭐 좀 심오하게 따지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거의 개인 이기주의자들로 바뀐 한국인들이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력은 특히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야, 쟤는 보수층을 위한 정치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이 지금 그 윤석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재용이? 주가가 4만대로 떨어졌잖아요. 이재용이 막 일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 먹이고 구두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정희 속으로 이씨 나쁜 놈 속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가 이익도 대변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리고 보수층 안에서도 자기 보수 세력은 다 아우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서. 그래야 보수가 정권 재창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이준석까지 뭐 그냥 사방팔방 가잖아요. 한동훈도 까죠. 한동훈 앞에서 요새 집회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철저하게 김건희, 자기 그리고 자기 주변의 어떤 패밀리, 범죄 집단, 일당, 윤석열 요 세력만 챙겨요. 나머지 안 챙겨요. 조중동까지 다 돌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우리도 좀 줘야지 너만 먹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열받는 거죠. 저게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러네. 아니 전체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해?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층까지도 광범위하게 윤석열을 싫어하는 민심 위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뉴라이트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특정한 사회 집단을 대변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개인적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뉴라이트 활동을 하면 돈이 떨어지고 장관 자리가 떨어지고 독립기념관 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심리학자로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뉴라이트가 되려면.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정상이면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나 뉴라이트 하고 싶어는 안 돼요. 왜냐면 정신건강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어야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일단 뭐가 고장나야 되느냐? 양심이 고장나야 된다, 양심이. 사람의 인간의 양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감정이에요. 자, 도덕의식과 도덕감정. 도덕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디얼백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김건희가 모를까요? 알죠. 아니, 몰랐으면 처음부터 공개했겠죠. 나 디얼백 받았어요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도덕의식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숙이잖아요. 안 했다고 그랬잖아. 당당하게 고속도로 우리가 휘었다 뭐 이러면 좋잖아요. 표도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도덕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식이 뭐냐? 무엇이 도덕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대체로 다 갖게 돼요. 남의 돈 훔치는 건 범죄야. 그런 거. 자, 이게 도덕의식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갖고 있고, 저는 뉴라이트도 있다고 봅니다. 도덕의식은. 근데 문제는 뭐냐? 도덕감정입니다. 도덕의식이 도덕감정과 붙어 있죠. 즉, 도덕의식의 기초에서 체험하는 감정이 도덕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막 괴롭히고 때렸어요. 기분 좋아요? 정상인들이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후회감이 몰려오고, 죄책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 감정을 체험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도덕 감정은 뭐냐면 죄책감, 후회감, 수치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쁜 짓 하고 나면 막 가슴이 야릿한 아프고 막 쪽팔리고 막 그러잖아요. 괴롭고. 그래서 못 견디겠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이게 도덕 감정이거든요. 정상적인. 근데 이게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정상적 도덕감정인 죄책감, 후회감 등을 못 느끼고 잘 오히려 처벌공포나 사랑상실의 공포 같은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죠. 자, 이거는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건 확실히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서부터 비롯되냐면 아직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죠. 어릴 때 동생의 그 장난감 뺏었어요. 동생이 막 울어요. 근데 너무 보니까 마음이 아파. 동생이 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느끼고 앞으로 동생의 장난감을 뺏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짓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죠? 정상적 도덕감정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동생 장난감을 뺏었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고무업소로 막 때리는 거야. 이 개, 동생 장난감을 네가 형이냐 그러면서 피 질질 날 때까지 막 맞았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동생의 장난감을 뺏으면 안 된다. 이 도덕의식이죠. 그거 뭐가 붙어요? 처벌공포가 붙는 거야. 그 순간 죄책감, 후회감을 느낄 겨를도 없어. 맞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비정상적인 도덕감정, 즉 양심불량자가 요겁니다. 도덕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윤석열은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못 느껴요. 자기가 죄 짓고도 죄책감, 후회감 같은 거 못 느껴요. 다만 뭘 느껴요? 처벌 공포를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처벌 공포가 약화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쁜 짓 합니다. 뻔뻔하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상인은 처벌 공포와 상관없이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못해요. 자기가 망가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없고 처벌 공포만 있기 때문에 처벌 공포가 약해지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아주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주류 기득권층 몇 년 동안 도대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70년 넘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뭐 교체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배층이?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친일파들 한 번씩 마음 졸이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4.19 혁명이 터졌을 때 혹시라도 친일파 청산하는 거 아니야? 막 쫄고 우리는 그 마음 바꿨어요, 착해졌어요, 이렇게 좀 위장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80년대 민주화운동 터질 때도 긴장했겠죠. 자,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지배층인데 자기네가 지배자인데 친일 문제만 나오면 쪽팔려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거 왜 이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한국에서 떡떡거리고 살아야 사람들이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낯을 못 들고 그게 싫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90년대 사회주의력이 붕괴하고 미국이 1급 패권 시대가 되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영원히 우리들의 시대다. 다시는 한국에서 과거와 같은 4.19니 뭐 87년 6.19랑 이런 거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처벌 공포가 결정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배층이야. 이제 친일 부끄러워하기 싫어. 그동안 너무 짜증났어. 이제는 대놓고 인정받을래. 그래서 친일의 애국이라는 얘기까지 떠드는 상황까지 온 거죠. 예,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배타성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파시즘인데요. 사실상 이 배타성은 자기와 다른 존재나 대상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막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정상인가요? 심리학에서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정신병자라고 그러거든요.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미쳤구나 이 사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뭐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천명의 사람 이름들 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죽이려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그죠? 정신병자죠. 우리 원래 정상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존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도 분명히 존엄한 인간이고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고 국민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 사람도 나랑 같이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겪으면서도. 죽여야 된다고 같은 생각 안 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내 배타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거하고 죽이려고 해요. 쫓아내려고 해요. 공존을 거부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종교 같은 데서도 자기네 종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가서. 그런 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 나랑 인종이 달라. 싹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배타성은 모든 폭력, 국가폭력이나 뭐 사회적 폭력이나 이런 데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극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파시즘의 기초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일단 기저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뉴라이트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구호에 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빨갱이 새끼를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랑 안 보죠. 이 배타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기가 쉽냐? 뉴라이트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과 공존해야 된다는 심리를 가진 사람은 뉴라이트가 될 수 없어요. 또 양심이 정상인 사람도 뉴라이트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의 하자가 있어야 뉴라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뉴라이트 활동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어떤 배경을 거쳐 탄생했을까? 한국 사회에서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장기간의 적폐 청산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적폐 청산을 못했습니다. 사실 2016년에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것, 국민들이 외쳤던 것은 바로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한 번은 청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청산이 안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개혁에 시들해진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근본적인 개혁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야, 이건 진짜 근본적인 개혁이다, 사회를 바꿀 만한, 그렇게 부를 만한 개혁이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죠. 뭘까요? 토지개혁입니다. 다들 아시죠? 토지개혁. 토지개혁은 혁명적인 개혁이었죠.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농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소작인이었어요. 극소수의 소지주에게 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뒀으면 한국 사회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걸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것도 이제 이승만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승만이 한 게 아니고요. 조봉암 선생이 한 겁니다. 사실 조봉암 선생이 중심이 돼서 토지개혁을 했어요. 매우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물론 또 혁명적이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혁명적이었죠. 지주들한테 땅을 다 유상몰수했지만 싸게 가져와서 농민들 나눠준 거예요. 그러자 부의 재분배가 되고 농민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자기 땅이 생기고. 그게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때부터 소 키워서 자식들 대학 보내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토지개혁을 안 했으면 그런 분위기가 생겼을까요? 소를 어떻게 키워요? 자기 땅도 없는데. 자식들 대학에 어떻게 보냅니까? 한국 경제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토지개혁으로 한국은 한번 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근본적인 개혁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땅 거의 극소수가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뺏어가지고 나눠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개혁입니까? 근본적인. 이런 개혁은 토지개혁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이제 성장하려면, 미래로 나아가려면. 자, 어쨌든 그런 개혁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정치검찰, 판사 이런 놈들 놔뒀다가 지금 어떤 결론이 났어요. 이재명 대표 실형 때렸잖아요. 유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검찰, 판사가 3일체가 돼서 검찰 독재를 구성해가지고 누구든지 잡아서 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날 이렇게 될지 몰라요. 언론에서 이 사람 뭐 있어 하고 떠들어. 검찰이 증거 조작하고 짜집기 해서 기소해. 그럼 판사가 막 당당당 때리면 감옥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촉칼로 하고 고문을 했지만 지금 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법관들 지금 정상입니까? 완전히 타락했죠. 누가 봐도. 이게 왜 오랫동안 개혁을 실패했을 거예요. 사실 그거 다 근본적인 개혁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야기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겁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겁대가리 상실해서 이 지두건증이 겁을 상실했어요. 한 번쯤은 수술을 받았어야 야 이거 아프다.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이 한 번도 안 당하니까 완전히 겁대가리 상실했어요. 이제. 어쩔 건데 니네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70년간 적폐청산 못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그 후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정신건강을 엄청나게 악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의. 그쪽에서 뭐 제가 뒤에 자료가 엄청 많은데요. 그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하겠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자유의 핵심적인 문제, 특징이 뭐냐.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는 집단간 경쟁사회였다고 할 수 있어요. 집단간 경쟁사회.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 줄다리기 시합을 한 사회였어요. 자, 요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반으로 갈라서 줄다리기 시합해요. 그럼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잖아요.
공동체도 있고 그게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있고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을 이웃과 동료가 있는 거죠. 단결과 연대의 대상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는 양쪽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승패가 갈려도.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현대와 대우의 노동자들이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집단간 경쟁을. 이게 이제 줄다리기 시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합을 할 때 현대가 200, 대우도 200 받았다 쳐요. 동종업계에서. 근데 현대가 줄다리기 시합에서 이겼다 쳐요. 파업을 통해서 월급을 100만 올렸어요. 300으로. 그러면 대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올려달라고 했죠. 안 하면 파업할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우 쪽은 파업을 막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줬어요. 그냥 현대처럼 어차피 할 거니까. 한쪽에서 치고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격차가 벌어지는 걸 용납을 안 해. 왜냐하면 집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단 간 경쟁 시대에는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또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양팀 대우 노동자들은 현대 노동자들을 좋아할까요? 적대시할까요? 좋아해요. 사실상 동료죠. 현대에서 파업해서 월급 벌리면 자기들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노동자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90년대를 거치면 줄다리기 시합이 스톱되고요. 중지시키고 무슨 시합을 시키느냐? 오징어 게임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구슬치기 시합을 시켜요. 개인 간 경쟁. 이제 집단 간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개인 간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현대 대우 안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1대1로 경쟁을 시켜버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줄다리기 시합하다가 갑자기 옆 사람하고 구슬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사람은 또 이긴 사람하고 싸우고 계속. 자, 그러면 이렇게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면 어때요? 독식합니다. 그걸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다 가져가요. 오징어 게임이 그걸 보여주는 드라마죠. 453억을 다 가져가요. 나머지 싹 죽고 나머지 개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승자 독식의 개인 간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 개인 간의 격차가 막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유명 연예인 드라마 배출할 때 4억씩 받는다면서요.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 얼마나 받을까요? 그러면 한 편 출연하면 2, 30밖에 못 받아요. 이 격차 너무 큰 거 아니에요? 4억 대 2, 30만 원?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과거에 현대가 월급 올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대우는 싸워요. 파업해요. 우리도 올려줘.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하는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죠. 개인 간 경쟁 시대에 두 사람 격차를 벌리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 못합니다. 혼자니까. 이때는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바꿔도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개인 간 격차를 막 벌립니다. 벌려도 저항을 못해요. 이제 혼자니까. 다시 말하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주된 특징은 뭐냐? 한국인들이 모두 고립되어서 완벽한 고독자가 되었다. 이게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특징이에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이기주의적 뉴라이트로 나온 거고요. 한국인들이 저항을 못하게 된 것도 있어요. 혼자서는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소속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무력하단 말이죠. 따라서 저항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신건강은 공동체에서 지탱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있어야 인간은 정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공동체가 파괴돼서 혼자 살아가는 한 정신건강의 악화, 황폐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살자가 증가하고 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신자유주의 이후 모두 혼자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되고 이웃들과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웃들과 싸워야 서열에서 올라가 서열 상승을 해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자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이 다 악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들이 나오냐? 질 낮은 인간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인간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정치인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싸우는 애국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강도, 도둑놈, 사기꾼 이런 게 떠올라요. 후자가 더 가깝죠. 고객 추구형 정치인 찾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럼 뭐 의사 하면 어때요?
의술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한 박애주의자가 떠오르십니까? 흰옷을 입은 늑대? 뭐 이런 놈들이 떠오르죠. 그러면 기자하면요,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지식인이 연상되세요? 기레기? 하늘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 모두가 개인이 됐어요. 이제 혼자. 내가 생존을 나 혼자 꾸려야 돼요. 공동체 없이 나 혼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밥줄 끊기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엔 밥줄이 끊기면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서 비비기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심리적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 지금은 잘리면 끝이에요. 정신까지 무너지고 생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 밥줄 끊기는 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익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사익추행 정치인이 됐을까요? 정치하다가 실패하면 밥 굶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왜 한동안 잘생겼다고 쓸까요?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 기사를 안 쓰면 잘리거든, 회사에서. 저항을 못하게 돼요, 저항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뭐 직장 상사가 와서 막 갑질하고 막 모욕을 주는데 그걸 다 참아요. 묵묵히 웃으면서. 그럼 이제 그 사람 가고 나면 옆 동료가 그럽니다.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걸 다 참니? 그러면 쓸쓸한 표정으로 그러죠. 우리 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네. 야, 그럼 뭐 이해가 되시잖아요. 등록금 비싼데 참아야지. 자, 우리가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에 저항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밥줄 끊길까봐. 생존 불안, 제가 표현하는. 밥줄 끊길까봐. 또 드라마에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뭐 이제 두 형사가 아주 친한 10년지기 형사인데 이 주인공 형사가 악당을 잡으러 어디 들어가는데 건물에 뒤에서 그 10년지기 동료 형사가 칼 푹 쑤셔요. 찔러. 이 형사는 아니 네가 왜? 드라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칼로 찌른 형사 어머니가 병원에 호수 꽂고 누워 계십니다. 이것도 뭐 때문이에요? 생존 불안이에요. 생존 문제.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악당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90년대 이후부터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돼서 저항력을 상실하고 악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인간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정신건강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의 질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거 맞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지, 악과 쉽게 타협하지, 우리 전체의 질이 떨어졌어요. 다들 밥그릇을 위해 살아가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누구의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을까요? 그렇다고 쳐도 한국인들 중에서 어떤 집단?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 중에서는. 왜 그러냐, 뭐 이제 그 이유를 장시간에 설명해야 되니까 빼고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동정신병 발병률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딥니까?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은 다른 지역에 몇십 배입니다.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마디로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좋은 중고등학교 가면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지겠죠. 더 나빠집니다. 대학 가고 유학 갔다 오면 더 이상해져 있어요. 미쳐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당 대표. 네? 대통령. 네, 그런 인간들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윤석열 정권을 보면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왜? 어릴 때부터 가장 정신건강이 나쁜 인간들이 성장해서 지금 엘리트층이 되고 지배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완전히 쓰레기들이 집합소죠.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질이 낮은 인간들이 지배층을 구성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주 뭐 이거는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은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틀림없겠고, 뭐 이제 나날이 건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이 1급 패권 시대를 떠받치는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 필요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세력은 당연히 이제 반공, 반북, 파시즘을 기초로 합니다. 서구에서 이런 걸로 나타났고, 이 최근에 와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젤렌스키, 신나치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한국의 윤석열, 이 세 명을 이제 오늘날의 3대 미치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미치광이 중에서 두 미치광이 이미 전쟁을 일으켰어요. 마지막 남은 윤석열, 곧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겠네, 뭐 파병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창간단 보냈고 무기 지원을 하겠네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탄생 배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그래서 뉴라이트는 갑자기 한국 사회에 등장해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보면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정신건강 악화와 인간의 질 저하가 낳은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결합돼서 탄생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요,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뉴라이트 애들은 자기들이 그 견제할 때만 해도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미국의 시대가 지속될 거야. 그걸 대표적으로 떠들었던 자가 후쿠야마죠. 역사의 종말을 떠든 사람 아닙니까? 역사가 끝났다.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주의 멸망했고 졌고 자본주의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후쿠야마가 요새 잘못 얘기했다 그런데요. 취소. 내가 한 말 취소. 자, 미국의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미국은 나날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세력이 발행했느냐, 트럼프 같은 집단이 나와요. 트럼프는 한 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정치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가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최초로 미국에서 자본가 분열이 있었던 것은 남북전쟁 시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공업자본가와 농업자본가로 분열이 돼서 전쟁을 했어요. 서로 너무 미워해서. 지금은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냐, 실물자본과 가상자본, 금융자본 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실물자본이라는 건 굴뚝자본이라고 하죠. 이제 물건 만드는 공장 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게 실물자본이고,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이 있어요.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은 실물자본 중심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신자유주의 이후부터는 돈을 더 쉽게 버는 방법이 생겼어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서 바로 돈놀이입니다. 금융자본. 그래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들이 훨씬 더 돈을 쉽게 많이 벌어. 그러니까 실물자본들은 열받죠.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팽창한 자본이 군수자본이 있습니다. 군산법 갑체라고 불리는 군수자본. 군수자본은 누구하고 짝짝꿍이 될까요? 금융자본이에요. 금융자본. 왜냐하면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서 돈장사, 돈놀이를 하려면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군수자본은 돈을 벌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군수자본, 금융자본 진영과 실물자본 진영이 싸우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2차 자본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근데 트럼프는 어느 쪽 대변할 것 같아요? 실물자본, 굴뚝자본 대변이에요. 그럼 민주당은요? 당연히 반대겠죠. 금융자본과 군수자본 대변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전쟁광 하면 딕 체니 떠오르잖아요. 딕 체니. 딕 체니가 이번에 누구 지지했어요? 페리스 선거운동 했지 않습니까? 평화주의자 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게버드예요. 이번에 정보국장 지명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민주당 출신인데. 트럼프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자본 대, 그러니까 실물자본 대 금융자본, 군산자본의 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져서 양 진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붙고, 이 군수자본이나 금융자본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리스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활적인 대결을 벌인 건데, 이 두 세력은 대외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자본과 그 군수자본은 전쟁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리고 패권 상실이 절대 안 되죠. 이 사람들 패권 상실하면 돈 장사를 못 해요 이제. 그러니까 무기도 못 팔고 패권 상실을 막아야 됩니다. 그 전쟁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해리스 쪽은. 근데 트럼프 입장은 전쟁을 하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쪽에. 그러니까 얘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때려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라. 그 고립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외 정책도 다른 거죠. 자본을 대변하는 게 다르니까. 이 대결에서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어요. 예, 뭐 이제 패권주의 세력 또는 금융자본 세력, 군수산업 세력이 졌어요. 그러자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순순히 물러나지 못하겠다.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든 더 확전시켜서 제3차 세계대전을 만들어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불지를 해서 트럼프가 취임해도 전쟁을 그만두지 못하게, 노선을 바꾸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고, 영국도 스톰 섀도우 발사 허용하고, 쐈다 그러는데 2발, 그리고 대인지뢰 허용하고, 지금 윤석열을 끌어다가 뭘 하려고 합니까? 무기 지원. 심지어 전 파병이 목적이라고 봐요. 지금 군사력이 너무 부족해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파병을 목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중이래. 이렇게 분위기. 언제까지요? 1월 20일 전에 해야 돼요. 1월 20일 넘어가면 다 쫓겨요, 이거. 1월 20일 전에 끝내야 돼요, 지금. 급해요, 바이든과 윤석열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좀 생각이 있으면 누구한테 줄 서야 돼, 지금? 트럼프한테 줄 서야죠. 1월 20일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잖아요. 그럼 꼽혀서 더 하든가. 근데 지금 누구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바이든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이 미친놈이.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 올인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도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자식이 바이든 밑에서 지금 미친 내 대통령 되면 일단 쟤부터 밟겠어. 1월 20일 지나면 윤석열 죽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한테 일단 골프처리 맞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전에 저질러서 살든가 아니면 죽든가 1월 20일 날 이 양자택일 자기 운명이 좌우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사고치지 못하게 잘 제동을 걸면서 이 상황을 잘 돌파한다면 윤석열이 1월 20일 지나면 현저하게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 그런 걸 고려하신다면 뉴라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중용할까요? 싫어합니다. 필요 없어요. 트럼프는 긴장 완화를 원해요.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이미 언론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가 그렇게까지 참담한 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이 아무리 지랄해도 까불어도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 좀 많이 초과한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 정도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너무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려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짧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에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이 마이크를 사용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왕에서 1시간이 넘도록 1시간 반 정도 걸렸나요? 이렇게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뉴라이트들이 처벌 공포에 대해서 어떤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게 설치고 그래서 겁대가리 상실됐는데 이 겁대가리 상실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경종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좀 낙관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사실 지난한 싸움이 필요한 거죠. 뉴라이트가 한 번쯤 즉 한국의 주류 세력이 한 번쯤은 한번 교체가 돼야 됩니다. 과감하게. 지금까지 한국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전면적인 개혁이 다 필요한 상황이죠. 저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로의 개혁 일단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 다 해야 됩니다. 법관이 혼자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뭐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사형 때리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재판은 국민이 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리고 그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 등등 판사 혼자서 지 맘대로 재판을 농단하지 못하게 장치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통제력이 다 닿아야 됩니다. 이제 지배층이 교체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혁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을 끌어내렸는데 또 지지부진하게 5년 동안 기억을 못했다면 제가 볼 때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지금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트라우마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즉 정말 열심히 나가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개혁이 안 된 거예요. 5년 동안. 그것이 트라우마 있으니까 아유 이제 또 나가서 또 싸우면 뭐 윤석열 끌어내리면 세상이 달라지겠어? 의욕이 좀 덜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만약에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설픈 개혁했다 그러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잠깐만. 반갑습니다. 저 남양주에서 온 강태근입니다. 질문은 뭐냐면 앞으로 뭐 저기 박근혜처럼 어떻게 빨리 그 하야를 시키든 그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알면 엄청나게 지금 점쳐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제 입장만 말씀 개인 견해입니다. 저는 빨리 탄핵 발의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요. 헌재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탄핵 발의를 해야 돼요. 선제적으로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쟤네들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8명을 끌어내가지고 가결을 시켜서 직무정지 시켜놔야 됩니다. 윤석열 따지 못하게. 그것만 묶어놓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항쟁이 조직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유튜브에서 떠들었지만 민주당도 범국민전선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세력들이 따로따로 촛불 항쟁을 하고 있어요. 뭐 촛불행동도 있고 민주당 계열도 있고 또 민주노총 계열도 있고 다 묶어야 된다. 싹 다 묶어서 87년 6월처럼 국민운동본부 같은 범국민적인 항쟁기구를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거 되면 좀 터진다고 보거든요. 한 번만 더 짧게 질문해 주시고 자기소개하시고요. 네, 저는 이병건입니다. 그 서구에서도 그 신나치 운동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서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뉴라이트 그쪽의 신나치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 논리나 어떤 그 대항 방법 법제적인 것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신나치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터부시됐습니다. 나치.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공공연하게 나치들이 설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데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가장 충실하게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신나치 세력하고 마탱이가 간 진보 세력 3인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이 미국의 지지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나치를 청산을 하기는커녕 사실 양성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원인이 됐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지금 신나치 척결하는 운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북유럽에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서 다시 좀 분위기가 역전되진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 사회민주당 같은 과거 같으면 소위 진보정당 취급받았던 정당들이 우크라이나 전에 올인하고 미국을 맹종하면서 지지율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낙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심판, 국민의 심판이 가해지고는 있죠. 그래서 신나치도 특이하게 신나치 중에 일부는 또 민족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극우 세력이 성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서는 상당 정도 청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더 질문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파사 현정과 적폐 청산을 통해서 하나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몽양평화대학은 이것을 종료를 하고 내년 들어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대는 왜 몽양여운형을 부르는가 하는 큰 그 구상 속에서 방금 김태형 수석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라든가 몽양의 어떤 열린 민족주의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특강을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에서는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몽양 어떤 스피치 대회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좀 많은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언에서 그 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함께 해주셔서 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는 많은 어떤 그 순국 선열에 대한 기념사업회 달리 하나 어떤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 정치 사회운동의 깃발을 몽양정신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것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들 머니가 필요하고 자 뭐 아직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정 마치고 이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좀 해주시죠.